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취재기자,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들은 현재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국회 전체가 사실상 셧다운이 됐습니다. 폐쇄가 된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까지 폐쇄가 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방역당국의 정밀 조치가 있을 예정인데요. 만에 하나 이 취재기자 확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다른 지도부에게 전염이 된다면 이건 초유의 일일 것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발표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리고 청와대 직원도 코로나19 확진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공포심이 우리 일상 깊숙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연 코로나19 확진자 신규 발생 몇 명이나 나올까요? 걱정스럽습니다. 잠시 후에 이 모든 소식과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신규 확진 다시 300명대. 국회까지 셧다운이 됐습니다. 출입기자가 확진이 된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사진기자였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들이 참여를 했었던 그 회의입니다. 당연히 자가격리됐고 국회는 사실상 전체가 거의 긴급 폐쇄가 됐습니다. 자, 광주에서도 인천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미스테리 감염입니다. 집단 감염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이 갈등은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강대강입니다. 집단 휴진, 서울대병원은 수술 절반이 연기됐고요. 대형 병원들도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협이 2차 총파업을 선언했던 첫날입니다. 전임의 전공의 공백에 입원도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집단 파업을 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료진들은, 전공의들은 사표 낼 것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왜 이 민감한 이슈를 꺼내 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코로나19 국면에서 파업으로만 일관하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이 말로만 원팀이다. 취임 한 달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오늘 이 신문의 지적입니다.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불협화음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라고 진단했고, 이인영 장관의 1호 사업 남북 물물 교환이 무색해진 것, 사실상 이 두 사람의 힘겨루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조선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북 정보 라인이 원팀을 이루지 못한다면 과연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그런 북한 김정은은 뭘 하고 있을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위임 통치하고 있다라고 사실상 터뜨렸는데 그거 보란 듯 김정은이 하루 회의에 두 탕을 뛰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태풍, 당대회 준비 등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 회의를 통해서 번제함을 과시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땅이 폭삭, 아파트 주변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야, 이 정도 대규모 싱크홀은 처음 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자, 이렇게 번호판이 가라앉고요. 안에 있는 배관에서 물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사가 땅 밑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공사의 영향이다라는 원인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지금 메꾸고 있지만 언제 다시 이런 싱크홀이 발생할지 몰라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코로나 전문가 고려대 약대의 김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용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폐쇄. 국회가 소통관까지 사실상 국회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민주당 최고회의를 취재하던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리고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인 민주당의 의원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전공의의 파업 그리고 정부와의 실랑이가 이틀째입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철회입니다. 철회. 송병기 전 울산 정무부시장을 다시 임명하려던 시도가 철회됐습니다. 한 지역신문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데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직원도 확진 판정 받았고 국회를 취재하던 취재기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사실상의 주요 시설들이 모두 다 폐쇄가 됐습니다. 셧다운이 된 겁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한 곳이 없다.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어제 오후 늦게 국회 폐쇄 조치도 내려졌는데 그간의 과정을 저희들이 요약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입기자 확진, 국회도 셧다운.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취재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 본청, 의원회관, 소통관 모두가 다 폐쇄가 됐고요. 주요 정당들은 오늘 예정된 당내 회의를 모두 취소를 했고 9개 상임위 회의 일정도 모두 다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들은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인 상황입니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지도부들 참석했고요. 당직자 18명 등의 직원들도 그 회의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요. 최고위에 참석한 모든 지도부 의원들은 검사를 받을 것이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도 연기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연기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 폐쇄가 향후 이 정치 일정에 큰 변수가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불안감도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회의 모습 함께 보시죠. 전국에서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아주 방역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당과 정부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부장, 저 방금 이해찬 대표가 말을 했던 저 회의가 취재 기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사실상 이 최고위 회의 취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최고위 회의는 늘 앞에는 이제 공개회의가 이루어지죠. 공개 발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공개회의를 하는데 공개회의 때는 취재 기자, 솔직히 팬 기자라고 하는데 팬 기자와 사진 기자가 모두 회의실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의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거기에 팬 기자, 사진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기자도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진 기자 중 한 명이 어제 오후 8시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저 자리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지금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전체와 그 당시
당직자도 한 18명가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직자들. 그리고 다른 이제 취재기자도 있었으니까 모두 다 지금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고. 이해찬 대표도 저기에서 있었고, 김태년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네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크릴판들을 또 설치해 놨었고, 그리고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뭐 감염 우려가 적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다들 동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한 명에게만 퍼져나갔어도 굉장히 이제 또 복잡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송갑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사진 기자를 했다고요? 직접 만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위험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고 송각석 의원의 방도 역시 이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본관뿐이 아니라 의원회관 그리고 기자실에 있는 소통관까지 모두 다 지금 폐쇄를 한 상태에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달에 한번 그때도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에도 본관, 의원회관이 모두 이제 폐쇄했었는데 예. 36시간 동안 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일단 오늘 하루 동안 폐쇄를 했는데 하루 가지고 방역을 다 맞출 수 있을지 그래서 아마 언제까지 폐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심각한 건 이거죠. 지금 9월 1일부터 바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100일간의 국회가 계속 열려야 되는데 과연 국회 일정이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지금 난관에 봉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 최고회의에 참석했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현재 모른다는 상황인데요. 김정희 교수님 오늘 모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영상 봤는데 영상 한번 다시 보면서 조금 상황을 좀 진단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는 아크릴판이 있고 이 주변을 감싸고 당직자들과 취재 기자들이 사실 되게 촘촘하게 앉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널찍하게 앉아 있는데 요걸 찍는 요 반대편에 취재 기자들과 뭐 사진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팬 기자들은 좀 촘촘히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 요 환경, 요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마스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시면 감염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 회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외의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기자들 사이에 거리 간격 유지가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자들 사이에 또 전파가 될 수 있고요. 예. 국회를 처음에 출입할 때부터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동선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게 되고 그렇죠. 물도 마시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바이러스가 공기적으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비단 저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재 기자들은 뭐 의원 방도 자유롭게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따로 보좌관들, 당직자들도 만나서 취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자 중에서 한 명 확진이 나왔다. 이게 다른 감염의 가능성까지 현재로서는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저 회의에 있었던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현재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가 격리 중인 박성준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어디에서 격리 중이신 건가요? 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집에 어제 오후 저녁부터 예. 방에서 좀 자가 격리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좀 자가에서 격리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예.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조치에 따라서 어제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당대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네. 조치를 따를 예정입니다. 이해찬 대표님이나 아니면 박 의원님은 아직 그 코로나 검사를 받지는 않으신 거고요. 최고위원회에 들어왔던 그 사진 기자와 실제 접촉은 없었습니다. 네. 그 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험도에 상당히 노출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늘 오전에 9시 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당대회 혹시 뭐 연기된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원택트로 한다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만 투입을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들이 자택에서 격리 중인 상황, 아직 검진 결과 그리고 검사 여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말입니다. 국회 모든 일정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박 의원에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일정은 좀 진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아직은 근데 좀 변수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낙연 그 후보도 의원도 지금 현재 자가 격리 중에 계실 거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당 대표 지도부도 물론 이제 이해찬 대표님은 화상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미리 영상 찍어 놓은 것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실제로 본 그 행사장에도 50명 이내에 조촐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거의 말하자면 언택트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태 같으면 예를 들면 어떤 결과를 전당대회를 좀 어차피 큰 규모로 할 수 없다면 좀 연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뭐 결과들을 한 2주 뒤에 발표한다든지 최소한 이낙연 말하자면 후보라도 뭐 격리 상태가 끝나면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지금 이제 9개 상임위가 오늘도 열리기로 돼 있는데 예. 본청이 열리는데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예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홍수 피해도 그렇고 정말 어떤 빨리 정부가 뭐 결산은 결산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정리 작업을 해서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빨리 필요한 곳에 돈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정리되고 있고 지금 다 울수툭됐죠. 네, 민주당 예. 오늘 아침에 하기로 했던 정조위원회 회의도 당연히 취소돼 있는 상태고 또 실제적으로 국회 전반이 그렇기 때문에 야당 또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관이라고 하는 게 뭐 일정 전체고 일정에 주로 소통관 지금 현재 많이 소통관에 들어갈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해서 이게 잘못하면 중앙공무원 전반에 대한 확진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2월 달처럼 뭐 36시간 정도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좀 더 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일주일 이내에는 좀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은 현재 패닉입니다. 국회마저 셧다운됐기 때문에 이를 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오후 늦게 전해진 이 소식에 이제 정말 코로나19가 마치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이제야 좀 파고들었구나라고 직감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청와대 코앞까지 주요 정부기관 비상, 청와대 사랑채 직원 A씨가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지난 15일 30분 이상 머물렀다. 검사 대상 통보받고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청와대 사랑채는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의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사 3층 숙지실, 대기실 등 일시 폐쇄가 됐는데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에 오래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사랑채 직원이 확진됐는데 사랑채가 어떤 곳이고 뭐 하는 곳이고 사랑채 직원 확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소위 말하면 저희가 이제 본청이라고 하죠. 본청이 이제 대통령께서 주로 근무하는 본관이 있고 비서동이 있고 그다음에 춘추관이나 뭐 경호처 등 이 본청이 있습니다. 다행히 사랑채는 그 청와대 앞이 좀 개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다녀가셨을 텐데 그리고 작년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이제 집회가 많이 있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분수대 옆에 집회가 건물이요? 있는 그 분수대 바로 옆에 있는 예. 부속 건물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청와대 인근을 관광 오셨던 분들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기념품 같은 것, 그 다음에 기념사진 찍고 뭐 이런 것인데 몇 년 전부터 여기를 이제 청와대가 직접 그 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확진이 된 저 직원이 관광공사 자회사에서 위탁 관리 사랑채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확진이 된 겁니다. 청와대가 폐쇄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예. 불행 중 다행 이 본청이 아니라 이제 부속 건물에서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우린 바로 이제 청와대 대통령 근무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턱밑까지도 지금 확진되고 예.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기가 사랑채 있고 분수대 있고 길 건너면 바로 청와대잖아요. 길 다녀가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4차선 도로 길을 바로 건너기만 하면 바로 그 청와대 본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경호처가 있고 거기서 한 100m 정도 올라가면 본관이 있고 아주 인접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유사시 언제라도 청와대 인근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어제부로 다시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를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이처럼 많이 는다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자, 신규 확진자가 320명 어제 나왔죠. 사흘 만에 300명대 기록한 거고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8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육류 가공 제조업체에서도 19명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구로구의 아파트 확진자를 통해서 확산된 걸로 추정만 현재 되고 있는데 회사 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되고 있고요. 야, 이게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미용실, 물산 가는 동네 미용실에서 9명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미용실 직원 A씨인데 다시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어요? A씨 동료와 가족 등이 현재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 그대로 우리 일상입니다.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지금 미용실 같은 경우랑 아파트 같은 경우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김정인 교수님, 네. 이분들이 방역 지침을 뭐 딱히 지나치게 위반하거나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심조심 살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킨 건데, 자, 미용실에서, 그리고 아파트에서, 구내식당에서, 이게 뭐 특별히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라 원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예.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은 누구나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들 미용실을 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을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손질하거나 어떤 행위들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중에 감염자가 있으면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미용실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자인 손님이 와서 전파를 시키게 되면 미용실 직원이 감염이 되게 되고 그 직원들이 보통은 매개가 돼서 다른 손님들한테까지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머리를 그럼 자를 때 손님들도, 직원들은 당연히 마스크 써야 되고, 머리를 자르실 때도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좀 써야겠어요. 머리 감을 때 좀 젖더라도 마스크 써야겠어요. 근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선 이제 손질을 할 때 꼭 이제 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미용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벗을 수밖에 없는 뭐 염색이라든가 파마라든가. 근데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많이들 방문을 좀 자제를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짧다 보니까 꼭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렇게 본 미용실들 중에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쓰고 하시는 미용사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잘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쓰시는데 소위 얘기하는 뭐 턱스크라든가 뭐 코가 노출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많이 봤거든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미용실 자체도. 그리고 김정인 교수님, 이 은평구에 있는 미용실, 우리 일상의 동네 미용실이에요. 이 작은 동네 미용실에서 9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 면적과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편 아닙니까? 9명? 지금 직원들하고 직원들의 가족들까지만 확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방문했던 손님들도 다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손님들한테 전파됐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 구로구 아파트와 집단 감염과 관련된 미스테리한 부분은 김정인 교수님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골프 여행을 이 와중에 즐긴 부부를 포함한 7명에서
무더기 확진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초기 일각에선 골프장은 안전하다. 자, 뭐 자연, 넓다, 괜찮다. 근데 이제 그거 다 옛말이에요. 골프 여행 즐긴 7명 무더기 확진. 보실까요? 김해 도시공사 사장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김해시청 간부회의에 참석을 한 바 있고요. 화성군 김해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청은 잠정 폐쇄가 됐고요. 그런데 이 김해도시공사 사장 A씨 부부가 지인 부부 6명과 전남에서 1박 2일 골프 여행을 했다. 지난 18일에. 그런데 그 8명 중에 무려 7명이 확진이 됐는데 24일에 간부회의에 참석을 해서 김해시청도 지금 폐쇄가 됐고 허성군 김해시장 같은 경우도 걱정스러운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인 교수님. 네. 부부 동반 골프 여행을 갔는데 8명 중에 7명이 감염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골프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래요? 지금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1박 거거든요. 2일? 예, 그러니까 그 6가족, 그러니까 부부가 12명인데 같이 하룻밤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이 있는 과정에서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됐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감염자가 김해시청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김해시청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군구 우리나라 지금 226곳이거든요. 이 중에 93%인 209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국회, 청와대, 서울종합청사, 지금 김해시청까지 봤지만 전국 어디 다 모두 다 이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다 확산돼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오늘 새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치가 나오면 그때 다시 김정인 교수님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서 오늘의 핫플 어떤 분들이 선정됐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지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불구속으로 기소돼서 현재 재판 중인 피의자 신분인데 다시 울산시로 귀환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폭행 논란 당사자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홍종욱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세 가지 소식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시장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울산시 공무원으로 소위 컴백을 하려 했다가 이게 철회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무슨 일이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선거 개입 기소자를 특보해 송병기 귀환 시도 2018년 지방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혐의 당선 도운 핵심 인물로 불구속 기소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9월 1일자로 송병기 전 부시장을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제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경제정책특별보좌관은 임기 2년입니다.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대외 활동이 가능한 보좌관 역할입니다. 자, 각각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은요, 어떻게 보면 당시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면 있던 사람도 내보내는 게 공무원법인데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고요.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에서는 기소된 중대범죄 혐의자를 특보에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방증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시 내부에서도 경제부시장이 있는데 시장 측근을 경제특보로 영입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울산광역시는 논란이 되자 영입 계획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네.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은 그 정부에서 공직사회의 어떤 기강, 원칙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데에 최일선에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혐의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막중한 혐의고 기소가 된 분인데 왜 송철호 시장과 울산시에서는 다시 송 시장의 경제특보로 화려한 컴백을 하려 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일단 울산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울산시장 선거 개인 문제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뭐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뭐 관련 수사관들이 다 폭파돼서 없어져 버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사회적 논란을 굉장히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었던 분이 바로 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거든요. 어제 저는 저 뉴스를 접하고 해석이 참 어려웠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된 거는 그럼 글쎄 그 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여기서 나는 송철호 울산시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관련됐다고 할 수 있는 뭐 청와대도 포함하여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가겠다는 뜻인가? 라고 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보통 그때 박정화 대변인 계실 때 그때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가 되면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행 아닙니까? 실명을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가까이 모시고 있던 어떤 그 수석은 기소 말고 수사 대상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사표를 냈어요. 물론 정부마다 다르겠지만 각 정부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리고 앞서 뭐 우리 봤습니다마는 저게 그냥 실무선에서 누군가 실수로 별 문제 없겠지라고 해서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경제특보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인 울산시장이 결재를 해야 되고 여러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이 됐을 거예요. 이런 논란이 있어도 그냥 가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길을 가련다라는 건 우리 박 대변인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고 정영진 변호사님 뭐 그런 뭐 지방공무원법 이런 거 없습니까?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면 공무원에 임명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에요. 기소가 되면 형사 기소가 되면 면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이 장관 물러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했지만 그 기소가 되니까 이제 국가공무원법은 아니고 서울대법이 따로 생겼지만 마찬가지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직이 됐던 거고 사실은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 1월 29일 날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울산시장에 의해서 면직이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면직시킨 사유가 다시 말해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복직시켜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 절차라고 한다면은 송병기 부시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잘 소명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고 복직이 돼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런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부시장 자리도 아니고 특보라고 하는 이상한 자리로 다시 복직시키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참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형사 기소된 그 범죄 자체가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됐는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죄도 아니고 다른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로 면직이 되는데 선거법과 그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을 복직시킨다. 이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복직이라기보다 어쨌든 특보로 임명한 그 분이 송철호 그 시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송철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공동 피고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두 분 다 근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보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탈법적인 소지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법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견해였는데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지난 2월에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면접 심사 당시의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뭐 면접 과정에서 뭐 걱정하거나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없으셨나요? 예,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소명할 부분들은 많이 소명이 됐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 출마 선언하셨는데 꼭 출마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민주당 정부 23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매몰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송초로 정부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마음을 굳힌 겁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사실상 뭐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또 하셨잖아요. 송초로 시장이나 송병기 전 부시장 입장에서 박정화 대변인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급했던 걸까요? 재판 결과 좀 나오고 나서 모든 게 다 의혹이 클리어됐을 때, 해결됐을 때 그때 임명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아직 국민적인 의혹이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사실 재판 결과도 거의 발표가 임박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이게 무사히 이렇게 특보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옥상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산시 내에서의 행정력 낭비라고 얘기한 것처럼 경제부시장이 있는데 어쨌든 전 부시장이 경제 특보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비스라인이 생기는 거하고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물론 이제 경제특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월급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임기는 2년이지만 그렇게 예우가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거의 뭐 밖에 활동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대외적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실무적인 어떤 경제부시장의 힘이 빠진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공공영역 내의 라인들이 허술해지고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 이중적인 혼선을 빚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울산 행정력에 말하자면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없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다행히 4시간 만에 철회는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조급한 마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마무리를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실제 재판에 실무했던 김태원 부장,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 김성주 공공산부장이 자천되면 사태에서 거의 말하는 수사 자체가 거의 진행이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인지 너무 과한 어떤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이재명 부장에게 묻고 싶었던 건데, 자, 세 분 다 좀 뭐 이상하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물론 세 분의 개인 견해지만 이게 우리는 무죄라는 자신감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글쎄, 지금 뭐 문제점 다 얘기했으니까 그 약간 인식의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자마자 4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건 결국 논란이 될 걸 알았다는 뜻이겠죠. 논란이 되면 이걸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였다? 그 인식이 작용이 문제인데, 사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처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당시 청장이 이제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됐죠. 또 한병도 전 민정수석도 같은 건을 기소가 됐지만 역시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봤지만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도 원래 공천을 신청했는데 경선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무원법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면직이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재판의 과정에 들어가면 기소가 되면 사실은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당시 기소된 사람 중에 여러 명이 4.15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게 되고, 물론 이제 그거야 유권자들이 판단한 거니까 뭐 그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당에서 공천 심사를 하면서도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을 특보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인식 속에서, 자, 재판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뭐가 문제냐라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자, 잠시 후에 이 주제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23R로에서 보다 더 깊숙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풀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검사
검찰 직원 정 부장검사가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가했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을 했다라는 거고요. 계속된 소환 불응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 새로 부임한 이번 인사로 조상철 고검장이 이 한동훈 그다음에 정진웅 두 명의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챙기는 것도 백그라운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오늘 실리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이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치 변호사님, 네네. 검찰 내부에서 정진웅 부장검사는 사실상 이성윤 어떤 중앙지검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 카드를 뺏기 위해서 이 초유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라는 사건도 일으켰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업무 분장상으로요. 예. 그 중앙지검에는 감찰부가 없어요. 예. 그 감찰부는 어디 있냐면 서울 고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고검이 산하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뭐 검사나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찰을 갖다 진행을 하는데, 원래 전임 김영대 검사장 요번에 검사장 임사 통해 가지고 퇴임했지만 예. 전임 김영대 검사장부터 일단 감찰부터 시작을 갖다 하고 혐의가 중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김영대 검사장이 퇴임하고 조상철 검사장이 새로 그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그 조상철 검사장이 봤더니 정진웅 부장검사의 혐의가 생각보다 명백하다, 이런 판단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절차적으로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 감찰에 그렇게 그 협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예.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검찰 내부에서 하고 있는 이 대검 주도의 감찰에 네네. 검사 직원이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울고검 감찰에 예. 정진웅 부장검사가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런데 감찰이 협조를 안 했을 때 이걸 갖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강제 수사가 되는 건데, 사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나라 형법 125조에 검사가 직무집행 시에 피의자를 폭행을 갖다 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 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상해,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을 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지고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엄한 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그 서울 고검에서 묻기는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요번에 그 조 검사장이 그 취임하면서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갖다가 밟아나겠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렇게 천명을 갖다가 했으니까 아마 그러한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체포, 뭐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 수단도 동원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사의 수단 중에 예. 필요한 하나의 그 조치니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체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소환을 갖다가 하게 되면 감찰에 불응하는 것보다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수사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니까. 그렇군요. 아마 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박정화 대변인. 네. 우리가 이런 기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고검장 전임자 김영대 고검장에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찾아가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 정진웅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을 감찰로 소환하지 마라 라고 요구했다가 뭐 두 분 간에 고성이 오갔다, 또 한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설이 보도로 된 바가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 장면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질문은, 그렇다면 정진웅 부장검사는 사실 대검 감찰에 사실 무섭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회사에서 감찰부가 부르면 그렇죠. 불응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고검 감찰에 응하지 않은 이유 뭘까요? 이것도 뭐 제가 뭐 법조를 잘 알지는 못하니까는 개인적인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때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찾아가서 고성까지 오고 가고 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당시부터 이 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은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대충 설정돼 있는 데다가 지금 혹여 이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정해진 길로 가도 나머지 문제라는 거는 뭐 감찰 문제,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혹여 뭐 기소가 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수사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받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어디선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이건 간에 책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렇게 막 하지 않았을까. 감찰도 안 받아도 되고 뭐 증거도 저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확보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이거 박정화 대변인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로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박정화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는데, 이재명 기자, 아까 우리 송병기 부시장 뉴스 때와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 고검 감찰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돼서 박 대변인이 조금 전 들었던 견해를 주었는데, 그게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고검 감찰에 대한 반발입니까? 뭡니까? 글쎄, 뭐 이것도 또한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전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신라인 취재 의혹 관련해서 이제 한참 수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빚었던 거, 그래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 폭행 의혹까지 불거졌던 건데, 이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보도한 건 윤석열 라인과 그리고 뭐 추미애 라인 혹은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라인 간의 어떤 갈등이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 조상철 고검장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긴 건, 전 이게 어떤 뭐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두고는 뭐 라인 간의 문제였을지 몰라도 어쨌든 검사가 검사를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독직 폭행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고, 또 하나가 또 이 정진웅 부장이 이제 형사 1부장이죠. 중앙제 1부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국 형사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선임 부장이라고 봤을 때, 이 사건 자체가 조상철 고검장 입장에서는 뭐 라인과 라인 간의 뭐 갈등 이런 차원을 떠나서 검찰 전체의 위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강도 높게 어쨌든 감찰하려고 했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피의자과에 전환해서 어쨌든 강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쪽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정진웅 부장 글쎄요, 뭐 정확하게 뭐 이 문제를 뭐 자기가 묻고 갈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라진 취재의혹 사건 자체를 잘 매듭 지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좀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 고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진웅 부장검사의 어떤 생각과 관련된 발언들은 아직은 다 추측이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자, 세 번째 핫플은 홍정욱 전 의원 소식입니다. SNS에 의미심장한 사진과 글이 올라왔는데 그건 즐거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라면서 뭐 어딘가 떠나는 듯한 사진을 올렸어요.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주스 사업 활발히 하면서 SNS에서도 소통을 잘 했던 인물이었고, 큰 선거 때마다 사실은 다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권의 소환이 되는 이름이 인물이었는데, 공교롭게 내년 서울시장 보선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서 정치권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댓글들도 지금 이렇게 추측성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마침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이런 발언을 또 한 바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심 있는 건 역시 이제 당밖의 주자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홍정욱 전 의원, 장성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그중에 몇 분은 제가 상상컨대 그런 소위 욕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과연 무슨 뜻으로 그런 글을 올린 걸까요? 자, 2011년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그때 당시 홍 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벼슬을 하는 자는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떠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고자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까 그 글 보셨는데 네. 서울시장 뭐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단순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로 보면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지난 7월 달에 아까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당 밖에 이런 그 잠룡들이 꿈틀대고 있다. 이제 홍준호 의원이 지금 당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원이 아닙니다. 당 밖에 있고 작년에 헤럴드 미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조국 사태에 일어났을 때 일침을 가했고 경제인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법조계가 혼란스러운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모였던 저 사진을 보면 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요? 예, 사진을 보면 저는 이미지가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주제하는 게 멈추지 않는 삶. 예. 뭔가 정복하러 간다. 이런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산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 한 포즈를 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이 첫 번째 썼던 7막 7장이라는 책이 93년도에 낸 책입니다. 예.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정치인으로 됐다가 또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할지 모르지만 그동안은 경제인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의 도전은 멈추지 않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 복장 자체가 이미 현재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도시적이지 못하다. 조금 뭐랄까 투박하다.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이고 티셔츠, 반바지, 운동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을 읽은 분들이 보면 40대 여성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이분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 대권 후보가 되든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또 경제가 말하자면 다음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스탠포드에서 공부도 했고 하버드에서도 공부도 한 세계적 어떤 역량과 어떤 국회의원이 했던 말하자면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서울시장을 해도 좋고 대통령을 해도 좋을 만큼의 말하자면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춰도 다만 최근에 자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사진을 김영주 의원님 역시 올라가는 하산하는 사진이다.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전해드리기 전에요. 앞서서 경남 김해시 산하기관장과 접촉했던 허성곤 김해시장과 시 관계자 저희가 방송 중에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면허 취소 압박에도 의협의 파업은 강행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집단 사표를 낼 수도 있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이어집니다. 먼저 정부의 강한 압박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에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업무를 개시하라. 정부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하면 최대한의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정부의 초강력한 압박에 대해서 의협 측은 뭐라고 대응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단 한 사람의 전공이 전임으로라도 행정 처분을 받고 그리고 형사고발을 당한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강압적인 행정을 해나간다면 저는 13만 의사들의 회장으로서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때는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협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 국면에서 강대강으로 정말로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이 국면입니다. 이 뉴스
지금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재현 민주당 부대변인, 전국 청년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정부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오늘 양쪽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고루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수고하고 애쓴 의료진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꼭 정부가 몰았어야만 했느냐. 의료계가 반발할 것을 뻔히 알면서 코로나19 국면 중에 왜 이런 의제를 꺼내들었느냐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사실 이게 실망이나 절망인데 희망을 본 게 사실 의료진의 헌신이거든요. 그리고 세계 K 방역의 1등 공신은 사실 누가 뭐래도 의료진인데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한 것이죠.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의사수,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 코로나19가 터져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병원장의 어떤 자본과 인식의 논리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큰 것인데 정부는 자꾸 의사 수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중에 3,000명을 특정 지역에 좀 강제 배정하는 것이 사실 이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 그게 맞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맞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 파업 자체는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좀 법 집행을 하면서도 그 보건복지부에게는 의사와 항상 대화를 하라고 또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논리가 맞냐, 의사 논리가 맞냐, 이걸 떠나서 지금 사실은 코로나 확진이 다시 또 제2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더 나가면 병상 문제도 그렇지만 의사 수, 간호 이 숫자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 이럴 때 한 번 더 힘드시겠지만 희망, 그래서 저는 희망을 보여준다. 그러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나는 감옥에 갈 수 있다, 투쟁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여러분들은 좀 이제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복귀해라. 대신에 내가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대표해서 정부와 협상해서 실질적인 정말로 근본적인 것을 내가 한번 책임지고 해보겠다. 그런 메시지를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양쪽이 모두 다 좀 타협을 위해서 한 발짝 양보하라. 라는 메시지 주셨는데, 자, 코로나19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41명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300명대를 넘어섰는데 지금 최근 들어 400명을 넘어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국내 발생이 434명, 해외 유입이 7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이슈가 여전히 크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154, 경기 100, 인천 59명, 수도권에서 313명, 전체의 70.9%를 차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자도 1명 늘었고요.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41명이다. 라는 건데요. 자, 지금 김정기 교수님 저희가 다시 모셨어요. 그래서 441명. 이거 숫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하루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이제 높았다 낮았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400명이 넘은 이 수치, 그러니까 과거 100명, 그러니까 크게 적을 때는 30명에서 50명대에서 100명대, 200명대, 그리고 300명대 한 3일 동안 보이다가 지금 다시 줄었다가 지금 400명까지 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아직 3단계 거리두기를 지금 안 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오늘 하루 발표가 400명이긴 합니다만 지금 2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는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400명이 갔다는 건 정부가 3단계 거리두기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꺼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꺼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치가 이미 3단계를 적용해도 무방하는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2단계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2단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치는 줄지 않고 오늘은 4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2단계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3단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을 놓치게 되면 3단계로 전환하더라도 3단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신속하게 3단계로 전환해서 가능한 한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비단 지금 오늘도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70%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굉장히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박정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8월 13일에는 발생자가 7개 시도에 그쳤었지만 실제로는 열흘 만에 17개 시도로 늘어났고요. 거의 대부분의 전국 시군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정리하면 말씀을, 지금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400명을 넘어섰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김 교수님이 전문가로서의 견해는 이미 3단계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행했어야 맞다. 지금이라도 당장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꺼내 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지금 메시지를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3단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낸다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3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 사실상의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 어떤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업 활동도 일단은 일시정지가 되거든요. 온 사회가. 근데 과거에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봤거든요. 예. 물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약간 더 강도가 높은 면은 있으나, 과거에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동안 시행을 해봤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안정화 빨리 못 시키면, 그러니까 2단계로 길게 가는 것보다는 3단계를 짧게 시행하고 다시 안정화시킨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맞다. 그게 더 빠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맞고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 이야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400명 가까이 오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서울 대형 병원들은요,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벌써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검토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의사들을 현재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액션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진 간의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는 400명이 넘게 나왔고요. 과연 이 국면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국민들이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민 교수, 최근에 조국 흑서의 집필진으로 참여를 했었고 의사면도 갖고 있는 기생충 학자 서민 교수가 이렇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지금 의사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생충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진짜 잘못된 의사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 100명의 환자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 피해는 전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이 의사들의 불만과 의사들의 비판은 어떤 지점일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치열한 경쟁 뚫고 의대 6년 마친 뒤 일주일 80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는데 정부는 상의 한마디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 일부 전공의들은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상관없다. 의대부에서는요, 이번 주까지 80% 가까운 의대생과 의전원생이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지지 성명을 냈어요. 서울대 의대 교수 550명 전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부의 비현실적 정책 강행 중단하라. 학생들의 불이익 시 교수들이 나설 것이다. 연대의대 교수 평의회도 성명을 내서 전공의와 의과대 학생을 지지한다. 고려대 의대 교수 의회에도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의 강압적 행태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기자, 아까 서재현 대변인께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의료계와 의대 교수들도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정부가 왜 이 민감한 이슈를
충분한 의료진들과 상의 없이 꺼내 들어서 밀어붙인 겁니까? 그게 제일 큰 논란이 되는 거죠. 지금 여권 내에서 저는 이제 얘기가 있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2018년부터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걸 다시 꺼내서 왜 논란을 더 키웠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권 내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 이제 코로나 방역에 모든 의료진과 모든 방역 당국이 다 이제 집중할 때인데 그 논란이 꽤 큰 것 같고 또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두고도 이제 지금 의대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이유가 이 공공의대라는 게 물론 이제 이게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충분한 이제 의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의료 자원들을 더 키우겠다 이런 게 이제 공공의대인데 그래서 공공의대를 나오면 10년간 이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그 의사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서 뭐 내년부터 400명씩 해서 10년간 4,000명의 인원을 더 늘리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방침인 건데 물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의사협회들은 주장을 하죠. 지금 의료계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지방의 처우가 나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다. 따라서 10년 동안 지방에서 공공의대를 나와서 지방에서 의사활동을 하게 하더라도 결국 10년이 지나면 다 수도권 다시 몰릴 거다. 결국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데 전 양측 주장이 뭐 어느 정도 다 설득력이 있는 거죠. 문제는 시점의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의료계들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이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정부도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일단 코로나19 방역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논쟁을 다시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양쪽 다 좀 한 발씩 물러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료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 국민을 인질 삼는 것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지점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료계 지도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공공의료 대학을 갖다 설립하는 자체가 그렇게 지금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력투구로 다 해야 할 이런 식인데 그런 의료인들하고 정부가 대칭 관계에 있어가지고서 과연 코로나 사태가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난 굉장히 의심스럽다. 참 여야의 의견도 이렇게 다른데 김영주 의원님, 네. 누가 맞냐의 논란은 떠나서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양쪽이 좀 한 발씩 물러나서 타협의 여지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이야기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나 정세균 총리의 말씀을 보면 법적 조치, 최대한의 제재 조치, 어떤 정치적 목적, 정당화될 수 없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 네. 그리고 의사협회 발언들도 집단 사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지점이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사실 강대강으로 갔을 때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여론전으로 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당에서는 결국 밥그릇 싸움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득세되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7월 말 정도 되면 코로나가 한풀 끓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판단 자체도 좀 미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요.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배려해서는 수가 조정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지역에 왜 의사들이 없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 과에 대해 현재 있는 전공의들조차도 과 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줘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대책들을 서로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좋겠고 또 비대면이라든지 한의대 한의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기존에 쌓여왔던 어떤 부분도 하나하나 좀 장기적 과제로 하나하나씩 분산해서 코로나 극복 이후에 같이 해결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지금 이제 국가고시를 보지 않게 되면 내년에 이제 인턴이라든지 레지던스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응급 의료라든지 의료 체계 전체가 다 분절돼 버립니다. 왕창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도 이렇게 강압적인 어떤 논의를 하기보다는 또 강압적인 논의가 현실화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의료법상에서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도 정부가 강하게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고 또 말하자면 의사협회장도 그와 같이 뭐 또 투쟁 일변도 이렇게 마치 뭐 노조 투쟁하듯이 그렇게 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하나를 좀 절묘하게 타입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여론을 중심으로,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의 광화문 집회와 또 민노총 시위에 대한 대응에 차별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노총을 향해서 강한 발언을 냈습니다. 민노총 8.15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됐는데 민노총 측에서는 다른 곳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며 명단 제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엔 특권이 없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냈어요. 사실상 민노총을 향한 메시지인데. 자, 그러자 민노총이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했고요. 정부와 서울시도 민노총 집회 열흘 만에 참가자 명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재현 대변인, 대통령의 말씀, 방역에 특권 없다. 옳으신 말씀이죠? 그렇죠. 옳죠. 저기 저희 포함되는 건 사실 민주당 저도 그렇고 지도부도 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법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 자유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저는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 지금은 사실 코로나19가 전시 상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인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지 아쉬웠다기보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 뭐 특정 집단만 자꾸 이제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편가르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누가 봐도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집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지금이 26일 아닙니까? 27일이죠. 열흘도 이전에 열린 건데 왜 이제서야 명단 파악에 나선 거고 왜 이제서야 대통령은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8.15 광복 집회를 돌아보면 사실은 그 정강훈 그 목사가 주도하는 외에 여러 군데 엄청난 집회가 몇 번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를 했던 그곳에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곳에 인력이나 모든 초점이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민주노총은 그 당시엔 좀 편법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회와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늦은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뭐 특정 뭐 편가르기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민주노총이라서 정부가 조금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미스테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 구로구 아파트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환기구냐 엘리베이터냐 미스테리. 8명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가 복도식 구조입니다. 같은 동 5개 층 중에 각 층에 한 가구씩 5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A동에 101호, 201호, 301호 한 층에 한 집씩이 나온 거예요. 예컨대 확진자가 나온 집은 한 층당 20여 가구 중에 모두 다른 층에 같은 라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다른 층인데 라인이 같아요. 자, 구로구에서는 화장실 환기구가 아닐까요? 서울시는 엘리베이터가 아닐까요? 그래서 김재현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역학조사, 세부 역학조사 결과는 이제 방역당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걸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엘리베이터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의정부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케이스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구로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기구를 통해서 전파됐다. 그러면 지금 8명, 물론 지금 계속 이제 진단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염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적인 어떤 표본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과거 사스 유행했을 때 홍콩에서 한 아파트에서 그 확진자가 설사를 하게 됐는데, 물을 내리면서 이게 공기 중에 뜨고 환기구를 통해서 전파가 됐거든요. 그때 감염된 인원이 320여 명이고요. 그중에 4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기구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염됐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지금 구로 아파트의 역학조사에 뭐 정확한 결과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는데, 이 구로 아파트에서 감염을 시킨 게 제가 보기에는 금천구 공장에서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로 아파트의 주민이 그 공장의 직원이고요. 물론 지표 환자는 구로 아파트가 먼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이분이 직장에서 감염이 됐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감염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만약에 지금 5가구에서 같은 라인이지만 5가구에서 감염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환기구를 통했으면 그 라인이 전체가 다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5가구가 저층 3가구, 고층 2가구거든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가능성은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탈 때도 이제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또 웬만하면 뭐 버튼 이외에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손소독 철저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요.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바비가 자, 북한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많은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캐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혜정 캐스터, 새벽보다는 조금 바람이 많이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새벽에는 매서운 돌풍이 몰아쳐서 공포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지금 서울은 초속 2m 안팎의 바람이 불면서 한결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8호 태풍 바비는 평양 북서쪽 육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 반경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태풍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강풍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많은 내륙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워낙 대기가 불안정하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계속 비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앞으로 200mm 이상, 중부와 호남, 경북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올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싱크홀 현상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태풍이 남긴 수증기로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습도 92%로 사우나에 온 것처럼 무척이나 꿉꿉한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0도, 대전이 32도, 대구가 34도로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찜통 더위는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소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가을 태풍이 또 한 차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9호 태풍은 한반도에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고요. 우리나라로 온다면 슈퍼급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까지는 태풍 상황 수시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이 태풍 바비의 피해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이 좀 발생했다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등이요. 와, 이 신호등이 꺾였습니다. 여기가 저 거기 같은데 공항에서 나와서 시내에 들어가는 길. 그리고 이렇게 가로수가 뽑힌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차량 통행을 위해서 이제 구조대 직원들이 이 나무를 절단하는 모습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중앙분리대가 아예 이렇게 꺾여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강한데 저게 종이장처럼 꺾여버렸다는 거고요. 건물 외벽 마감재가 뜯겨서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 제주도를 강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렇게 주택에 거의 외벽 마감재가 뜯겨 나가서 안에 이제 그 나무 골재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있더라고요. 간판도 뽑혔습니다. 르노 자동차 간판이 아예 뽑힌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비가 수도권을 비껴갔습니다. 지금 북한 황해도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바비가 수도권을 강타했다면, 정말로 내륙을 강타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자, 수도권을 비껴서 지금 황해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 전남 등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 황해도에 상륙을 해서 이제 북상, 옆에 지도도 지금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나마 지금 제주에서 피해 입은 거 빨리 복구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내륙과 중부 서울을 상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다행입니다. 자, 전국에 내렸던 태풍특보도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바비의 영향은 그러나 28일까지 이어지고요. 전국에 비가 간헐적으로 내릴 수 있다. 문제는 다음 주 중에 마이삭이 부산 인근에 상륙할 전망이라서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패널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저는 내일도 계속해서 스탠딩으로 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라이브 방송 2~3할로에서는 썼다 지워버린 송병기 카드라는 주제로 앞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김영주 전 의원님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2~3할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정확한 뉴스 속보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